네, 그럼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역시 유튜브 라이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1부에서 이벤트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남아있으니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채팅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급속히 변화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다면 2부에서는 청년들이 개발협력에서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역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라이브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에는 임지성 유엔협회 세계연맹 수석 담당관님, 김정태 MI 소셜컴퍼니 대표님, 그리고 코이카 전남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임지성 수석 담당자님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으로 우리 임지성 담당관님을 힘차게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성이라 합니다. 저는 유엔협회 세계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협력이랑 혁신 쪽 수석 담당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SDG를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드릴까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는 개발 협력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안보, 인권, 그리고 개발 쪽으로 유엔에서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MDG에 괄목할 만한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쪽에서 있었던 GDP 발전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MDG에서 SDG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8개 목표가 17개 목표까지 이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그래서 이 SDG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어, 한번 해보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SDG 같은 경우는 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런 세상으로 만들자라고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제일 잘하고 있는 쪽이 지금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정말 수많은 보면은 이 왼쪽 아래 부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중간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오른쪽 위로 갈수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장 잘 되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이번에 유엔에서 이제 7월에 했던 보고서를 좀 보시면 SDG 현황 보고서를 보시면 잘 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현재 정말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딱 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 중간에 줄을 하나 딱 그으면요. 이 파란 줄이랑 비슷하겠는데요. 그게 2015년이에요. 2015년 수준에서 이 파란색이 뭐냐면 저희가 2000년부터 2015년 수준까지 얼마나 왔냐 보면 거의 2015년에서 지금 빠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12번 목표, 13번 목표를 보면은 제가 달성률이 거의 2000년도 시대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완벽한 게 아니라서 지금 아직 유엔도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 얘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SDG는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은 누구라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에 이제 말소가 되는데 이 오른쪽까지 전부 다 오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우시던 분들이 더 어려워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여성, 아니면 이주민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SDG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SDG가 어떻게 그리고 청년이 어떤 역할을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우선 UN의 강점과 약점을 조금 분석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UN이 만들어진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UN이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중립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 아니면 협력할 공간을 마련한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SDG는 발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엔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뭔가 합의를 하기에 지금 193개국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유엔이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슈일수록 중요한 사안일수록 유엔의 결정 방법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4~5명이 심지어 어떤 TV 채널을 뭘 보자라고 결정하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193개국이 각각 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이걸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엔에서 뭔가 그래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안 지키면 생기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도 몇 가지 있지만 주로 이 SDG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어떤 경찰이 가가지고 안 지키셨습니다. 뭐 벌금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SDG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UN이라는 조직 자체가 구조가 매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비효율은 저도 이제 이 체제와 함께 지금 계속 7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정말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그렇다고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유엔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크린의 왼쪽에 있는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일을 할 때 그 일을 달성시키기에 좋은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스크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엔에서 무언가가 논의가 됐다 하면은 얼턱 노 액션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이런 함정이 있는데요. 다음 스크린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유엔을 좀 놀리는 하나의 밈입니다. 이거 보시면 Climate Activists Saving the Planet by Attending Another Climate Conference라고 하는데 뭐냐면 비행기들이 다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기후 위기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이런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의 논의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나 SDG처럼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현실의 시스템이 이거를 전혀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처럼 기후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그래서 아예 수제로 만들어진 어떤 그 배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저희는 이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미 일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굉장히 유엔이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The 2030 agenda cannot be achieved by governments alone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유엔 사무차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엔에 있는 모든 회원들은 다 정부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정부를 혼자서는 못한다라고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다 못해. 나는 이런 아주 과격한 발언인데 사실 이 발언은 이분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코피 아난이라는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고,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이 UN 시스템의 비효율이나 아니면 UN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아시고 어떤 것들을 해오셨는지 잠깐 보자. 다음 슬라이드. 그때부터 이제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은 이 캐피털리즘이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가 불완전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자본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체질 변화를 시켜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코피 아난 총장께서 시작하신 단체 중에 하나가 UN 글로벌 컴팩인데, 여러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김정태 대표님께서 잠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12,0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전부 다 UN의 SDG를 서포트하고 UN의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160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유엔에서 또 이것도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시작하셨는데,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지금 또 저기 김 대표님께서도 이 원칙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 1,750개 투자기관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책임 있게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모여 있는 돈이 굉장히 많죠. 70 트릴리언이면 사실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이게 7경이라는 돈인데, 이 돈이 뭐냐면 현재 전 세계 GDP보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책임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본을 이쪽으로 유입하겠다, 투입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투자금의 한 30%가 해당하는 돈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SDG가 달성되는데 또 되는 시장은 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그 그린프로뉴스 같은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자체에도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좀 볼 수 있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2015년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는데 2,000명이 같이 하는 그 행사,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커톤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해커톤에서 이거는 UN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소셜 임팩트라는 것, 이 부분, 하나의 그 토픽을 가지고 소셜 임팩트,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러니까 컴퓨터 안보,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아니면 뭐 IoT,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하나의 주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커톤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2,000명이 소셜 임팩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분들, 특히 젠지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를 그때 발견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창업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밀레니얼들 중에 4명 중에 3명이 내가 좋은 회사에서 일한다면 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다들 CEO들의 80% 이상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우리 회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하나는 임팩트 이코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같은 에코시스템에 다 계신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이 임팩트,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된 수많은 기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코전 미팅을 이제 주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기업들도 정부도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전부 다 이 SDG에 관심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트업들 지원기관, 그리고 그 밸류체인, 그러니까 가치 사슬에 있는 수많은 개체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개체들 중에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우리가 임팩트를 못 내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의 병목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또 하나는 문화적인 건데요. 글로벌 시티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배워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제가 플렉스티지라는 행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굉장히 역설적인데 플렉스티지가 뭐냐면요. 저희는 소비자들을 어,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레슨입니다.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가 있다. 하나는 정부, 두 번째는 기업, 나머지 원피스가 있는데 바로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죄송합니다. 청년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시티즌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을 움직일 사람이, 개체가 누군가 하면은 저는 바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시민들이 그냥 개인이 혼자서 무언가 변화를 추구했을 때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다만,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연대하는 저희가 플랫폼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를 구성해서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플렉스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매력 그리고 우리의 투표력을 함께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위로 올라가 주세요. 저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얼턱 노액션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된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행사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 행사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대문에 어떤 팻말이 있었냐면 얼턱 노액션이라는 딱 이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유엔이 SDG가 딱 이 얼턱 노액션이라는 거를 만나야 우리가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 대회를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액션이 이 톡이랑 같이 만나서 all talk, all action을 만들 수 있을 때 저는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는 시민의 연대, 청년들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저희가 구매나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이 정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프레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유엔의 그 양과음 그리고 어떻게 청년들이 그런 유엔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김정태 대표님의 어떻게 하면 소셜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태 대표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랜선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소셜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부분 제 생각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 아마 Z세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X세대에 속하지만 Z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X세대와 살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고 융합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제 학창 시절에 하나만 계속 파고 들어야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라는 꾸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Z세대 특징이 좀 있는데 Z세대 특징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그 Z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를 잘 알고 싶고 또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회 환경 또 경제 이런 맥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 잘 알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Z세대로서 이런 개발 협력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되는 거는 나 혼자 입신양명하거나 나의 커리어로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다음이요. 저는 30살에 첫 직장을 유엔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서 또
그렇게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이슈들을 배우고 컨퍼런스 세미나도 가고 정말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놓쳤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한 번은 부탄에 출장을 가다가 저기에 보는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그 당시 원서로 읽게 됐습니다. 대부분 유엔 출장 가게 되면 호텔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TV도 없고 뭐 밖에 나가서 외출해도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원서를 가져가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진짜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탑다운으로 해야 될 역할도 많지만 진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바텀업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유엔에서 하는 역할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보다 사람들, 사용자, 소비자, 고객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접근들이 저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유엔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는 한동안 부룬디에 가서 동화책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대학생 후배들과 함께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 동화책을 전달하는데 저기 보이시듯이 갑자기 엄청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저 동화책을 우산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다 이렇게 하고서 비에 다 젖을 줄 알았는데요. 저 오른쪽 사진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다 자기 몸속에다가 동화책을 꼭 간직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인생에 처음 만나보는 자신만의 동화책을 여기서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동화책이 왜 이런 곳에서는 유통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재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다음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몰라서 지나쳤지만 알게 되면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새벽에 리어카가 하나 있고 저 왼쪽에 보시면 어떤 어르신이 그런 휴지 같은 거를 분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저 리어카 속에 무언가가 보일 겁니다. 다음이요. 바로 저 아이가 잠을 자고 있죠.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제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잘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저 새벽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리아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저 아이들, 저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미래들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음이요. 잘 아시겠지만 두 도시 이야기라는 고전 소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멋진 기술이 있고 정말 멋진 상품들, 제품들, 작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시대이면서 최악의 시대이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인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밖으로 나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과 또 우리 삶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유엔에 다닐 때 봤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가 돈이 부족해서 혹은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유엔의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틀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해에 지출되는 그 돈이 어느 쪽에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저기 있는 800 빌리언 US 달러가 바로 그 해의 군비, 무기와 관련돼서 지출이 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저 조그만 금액들이 이 전 세계의 빈곤이라든지 물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돈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지의 문제이지 않을까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되죠. 내가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올리고 또 전문 어떤 자격증을 올리는 것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제가 봐왔던 선배나 후배 또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스펙이나 전문증, 전문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만큼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뽀빠이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뽀빠이 만화를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뽀빠이 모멘트는 이 뽀빠이가 자기 여자친구 올리브와 함께하는 내용들이 만화로 계속
되는데요. 이 올리브가 대부분 곤란에 빠질 때 뽀빠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외치면서 저 유명한 시금치를 먹고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구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영어로 I cannot stand this anymore,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외치는 이 순간을 바로 뽀빠이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외치게 되는 이런 뽀빠이 모멘트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개발 협력, 체인지 메이커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하죠. 우리 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든 선배나 우리의 앞서 있었던 세대가 모든 기회들을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여전히 새롭게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고민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체인지 메이커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되는데요. 바로 어떤 이슈든 본인이 공감하는 문제가 있고 그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전문가가 될 때까지,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환경, 지능, 네트워크,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지금 내가 몸을 담고 있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시공간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을 저는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셜 이노베이터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체인지 메이킹, 문제 해결을 해결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커다란 사이클이 되고 다시 그 사이클은 또 다른 좀 더 큰 사이클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체인지 메이커로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특별하게 내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 떠올리실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후부터 이번 주말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10,000걸음 정도를 걸어야 된다면 그 10,000걸음 정도를 걷기 전에 내가 발을 뗄 수 있는 딱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인가,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태 대표님 강연은 언제나 많은 영감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전담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희 그룹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담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코이카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인이라고 합니다. 본부에서는 기후환경팀과 예산기획실에서 약 4년간 근무했고 그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카메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IT 기술에 관심이 많아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사를 가진 제가 코이카에서 일하다 보니 개발협력과 기술에 대해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와 맞물려 국제개발협력에서 점점 요구되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제가 느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을 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도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 개발협력부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신설했고 덴마크는 블록체인을 개발협력에 사용하고자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개발협력청은 데이터 공개 및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코이카 또한 디지털 전환 특별반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발협력에 혁신 기술을 접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새로운 역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 띵킹과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술과 성과를 연결하는 능력과 개발협력 사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협력에서 디자인 띵킹이 왜 중요하냐면 최신 기술이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구글 독서와 같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은 기술적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이겠지만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로컬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접목할까 고민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사례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계속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르완다 또한 혈액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르완다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필요한 병원에 제때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많은 양의 혈액을 미리 받아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보존 기한을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혈액을 조금 보관하게 된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혈액이 없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귀중한 혈액이 폐기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이고 검증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인프라가 열악한 르완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냉장 배송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각 병원에 보관 중인 혈액과 보존 기한을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로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병원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구의 부족한 인프라와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사실상 포기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 미국 드론 스타트업인 짚라인이 르완다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혈액 관리를 집중화하고 드론으로 각 병원에 필요할 때 전달한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혈액을 모바일 메신저로 요청하면 시속 1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이 혈액을 각 병원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열악한 도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고, 배송하는 속도 또한 빨라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기한이 짧게 남은 혈액부터 사용하게 한다면 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니까 폐기되는 혈액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긴급하게 대량의 혈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디자인 띵킹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역량은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 협력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새로운 실험 기법을 통해서 개발 경제학을 발전시킨 공로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개발협력 차원에서 보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사업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지 밝혀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협력에서 아동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등록했지만 가난한 집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가는 장기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많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더 많이 지어야 할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없이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일지라도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J8이라고 하는 한 연구기관에서 31건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 구충제를 나눠주는 등의 아동 건강을 위한 사업과 학교까지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 또한 효과는 있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은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개발협력 특성상
개인의 직관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개발협력 성과와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술을 성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띵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짧게 제 경험을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각자 그 섹터에서 어떻게 개발협력 혁신을 만들어가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질문을 각 개별 패널별로 드리기 전에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부 릴레이 토크와 연계해서 현재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떤 예가 있는지 각 패널분들 하나씩 말씀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성 담당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뮤트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 김정태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쓰는 언어들이 달라질 때 어떤 영역이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전담인 그 코이카 분께서 언급하신 거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디자인 띵킹,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발 협력 쪽에 뭔가 하다가 디자인 띵킹 얘기했다가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엄숙한 개발 협력에 그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디자인 띵킹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문법들이 바뀌고 있는 거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엑싯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떻게 하면 연결할지를 우리 개발 협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들, 저는 이런 것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어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카메룬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그 코이카 전남희님은 어떤 변화를 느끼시고 계시나요? 네, 개발협력 분야가 김정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민간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병원에 약을 공급했다거나 병원을 지었다거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혹은 수원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성과랑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변화는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미 바뀌었다거나 뭐 크게 뒤집어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시작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부야 이렇게 연계지어서 먼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전담인님에게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개도국 디지털 기술 도약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어떤 준비와 경험을 좀 추천하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고 굉장히 어떠한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제 생각했을 땐 일단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아시아의 어려운 국가들 생각해 보면
특정한 부분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들은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한 번은 방문해서 뭐 일주일, 이주일보다는 반년 정도 방문하거나 그곳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그 것들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사례들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코이카 봉사단원 출신이신가요? 네, 저 맞습니다. 저도 아, 코이카에서 네네. 2년 정도 탄자니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파이썬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공은 어떤 걸 하셨어요? 전공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공계이시네요.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일을 하고 싶어서 코이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중에 본인은 이공계 전공이 아닌데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개발 협력을 하려면 코딩이나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하냐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사무에서 엑셀을 쓰는 사람이 되게 적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초적인 기능밖에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엑셀을 일정 수준 이상 다루지 못하면 업무에 효율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내 업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워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발자가 되기 위한 만큼 굉장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정리를 빨리 한다거나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JS 리님이 유튜브 통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파이썬을 활용해서 지금 하시는 일에 적용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과제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문서 처리를 할 때 뭐 외부에서 온 문서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들을 분류를 자동으로 한다거나 혹은 이제 자료를 받아서 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나가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손으로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파이썬으로 조금 자동화해서 간단한 형식의 반복되는 템플릿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으로 생성하기도 하고 하는 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육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전문 과정,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어떤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대표님, 네. 네네네. 참 어려운 질문 같고 저조차도 그 질문들의 답이 무엇일까 여정을 떠나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속 시원하게 어떤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영화라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력을 생각해 보시면 영화에서는 굉장히 우연한 만남, 우연한 방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도 연결되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한 가지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선택 말고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 제가 배낭여행을 간다고 생각했고 뭐 그게 프랑스가 됐든 스페인이 됐든 제가 갔었던 말라위가 됐든 부룬디가 됐든 그곳에 일단 가기는 하는데, 그곳에서 제가 어떤 것을 방문하고 만나고 누리는지 시간을 쓰는지는 거기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맥락을 통해서 매번 중요한 선택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략의 방향만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 여정을 가면서 사람들과 배우고 또 그런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길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게 더 좋다기보다는 사람마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역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귀납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발 협력이라는 부분에 비즈니스 혹은 투자라는 부분을 저는 좀 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유튜브 팔로업 질문으로 에버그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리와 비영리가 이렇게 그 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쨌든 영리와 비영리가 만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할 때 사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들이 영리와 비영리가 협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계속 오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아마 써야 될 질문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은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리가 특정한 역할을 잘하고 비영리가 어떤 거고, 비영리가 순하고 어떤 의도적으로 순수하고, 영리는 좀 순수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이전 세대, 제가 있었던 때까지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될 새로운 문법과 질서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단어를 더 이상 안 써주시면 좋으리라고 했던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사일로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혼합가치다, 우리는 공유가치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영리, 필요하면 또 비영리라는 것을 쓰실 수 있도록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 섹터에 있는 언어들을 많이 배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영리 쪽에 계신 분들은 비영리 쪽에 있는 분들과 친구가 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기대하고, 또 비영리 쪽에 계신 분들은 영리 쪽에 있는 분들과 친해지고 대화 나누고 그 언어를 친숙하게 쓰시게 되면, 언어를 활용하게 되면 저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어를 저희가 습득하지 않으면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언어를 같이 배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와 비영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다른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들을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가고 서로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혹시 임지성 담당관님 지금 마이크가 되시나요? 한번 말씀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다행입니다. 질문 중에 임지성 담당관님께 청년들과 많은 일을 함께하고 계신데 그 MZ, 밀레니엄이랑 Z 세대들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강점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젠지였으면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젠지 분들은 태어나고 자란 과정이 아이폰을 들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생활을 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기술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우선 지금 저희가 많은 그 통계들을 봐도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젠지 분들로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시대를 본인들이 살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앞에 살았던 선조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약간 앗아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어떤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연대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 컬처럴 코드를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자면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공감은 젠지끼리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여기에서 너희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연대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라고 한다 한들 젠지이신 분께서 직접 하시는 것, 그레타 툰베리 같은 분이 직접 나서가지고 연대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2018년 정도, 2017년, 18년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붐을 일었잖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이제 모임들, 그러니까 미더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임들에 갔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 구도가 있어요.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 20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술입니다 하고서는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20대예요. 그리고서는 그 맨 뒤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50대, 60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왜 오셨냐면 투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재력이 있으니까 뭔가 일을 되게 하려고 오신 거고, 중간에서 30대 분들이 열심히 통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20대가 한 말은 이겁니다 하고서는 굉장히 쉽게 풀어서 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걸 봤는데, 이런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기술을 사용해서 한다면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선도해 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임지성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런 개발 협력에 관심을 더 갖고 활동하기 위한 아시는 좀 좋은 네트워크, 활동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한두 개 정도 있을까요? 개발 협력을 위해서 좋은 네트워크야. 이건 진짜 분야가 약간 아시다시피 SDG가 17가지가 있어가지고 각각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네트워크가 좋다, 이번에 좀 전공에 좀 더 좀 어떤 일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좀 더 갈라질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하나 일부러 뺀 게 있었어요. 질문에서 답하려고.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까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시민 요 간극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김정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일로 있던 영역이 같이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합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융합을 좀 더 가속화하고 그 목적성을 이제 SDG나 아니면 개발 협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뭐 정책에 관심 있으신 분 정책에, 뭐 정책과 기업이 연결되려면 약간 PPP라는 이런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런 파트너십 전문가가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영역에 있으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가라고 거꾸로 저희가 역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거꾸로 저희가 시민과 기업들 사이에서 일을 하려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 CSV라는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저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너무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마케터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고객 행동을 바꿔주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시민단체와 기업들 사이에 있구나. 그 중간 영역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국제개발 협력 관련된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국제개발이나 국제정치 쪽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영역 안에는 다양한 전공자들, 마케터, 그리고 영리, 비영리, 정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저희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소셜 이노베이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재무적 가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간다는 것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이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저도 계속 고민하는 질문이고요. 저 여기 아마 우리 임지성 담당관님, 전다미님 다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한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네. 아까 그 균형이라는 질문은 어떠한 순간 뭐 아시겠지만 물리학에서는 균형점이 되는 것을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균형을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이상향일 뿐이지, 우리의 많은 것들은 어느 쪽은 사회적 가치가 풍성할 수 있고 어느 쪽은 재무적 가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가치가 있는 일, 특히 시도가 되지 않은 일들은 처음에
재무적으로 의미가 없는 시도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고 꾸준히 하면 신기하게도 그런 부분들의 자산이 또 다른 재무 가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에 끝에 영화나 소설의 끝의 모습에서의 균형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고 시작할 때 어느 쪽이 먼저 우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계속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쉬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혁신가로서 청년들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시 그런 과정,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든 이렇게 주변의 혁신가들을 통해 관찰하신 부분이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난이도로 비슷한데요. 저는 모든 과정도 비슷하지만 특히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나는 왜 행복할까? 나는 언제 행복할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몇 가지를 알고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 협력이 잘못되면 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변질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길은 너무나 피곤하고 저희가 버티기 어려운 영역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먼저 자기의 행복을 찾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아시겠지만 항상 즐겁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찾거나 자기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을 자기만의 행복에 정의가 있는 사람이 개발 협력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주적 사고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많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스스로 배우셔야지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고 해석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자주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전담인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지만 다나 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항상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에 매몰되어서 어떤 새로운 경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렵다. 그래서 관련된 접근법 혹은 툴을 어떻게 얻으시는지 이런 조언을 요청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타 질문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일들이 네. 많아서 사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스타트업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이나 컨퍼런스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입해 볼 만한 것들, 예를 들자면 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보면 뭐 거기에 사용되는 툴 같은 것도 일정 부분들은 이제 개발 협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히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렇게 IT 기업 쪽에서 많이 쓴 방법론을 어떻게 도입할까, 이런 쪽으로 고민해보면서 일단은 가장 먼저는 당장 처한 일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녹여낼까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에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리소스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추가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코이카 파견이나 이렇게 해외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재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는지 JS 리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봉사단을 파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이제 김민정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볼런티어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교육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뭐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질문에 답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 일단 저 같은 코이카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하지만 코이카 이 볼런티어 참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그 밖의 것들을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참여할 수 있나요? 있다면 네, 참여할 수 있다면 SDG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개발협력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코이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코이카 공사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때문에 더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분씩 이제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네,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회혁신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관련된 커리어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한 30초 정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성 담당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한마디를 한다면, 제 대학교 때 제 친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큰 목적을 가지고, 뭔가 엄청난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맡겨진 일, 그거를 잘 하는 게, 그거에 충실한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같이 보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시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씩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주적 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기심을 계속 키워가시길 기대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호기심을 죽여가는데 여러분 계속 호기심에 불을 지펴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이것이 의미한 무엇인지 고정관념을 깨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과 상관없이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어길 기대합니다. 자주적 사고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섭렵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20대, 30대까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 누구나 동일하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면서 여러분의 사고성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까지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신다면 그런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 글을 쓴다는 것과 동일하고요. 기획을 하는 것도 글을 쓰는 거고 소통하는 것도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내가 쓴 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할 정도로 여러분 연습하실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특히 겨울 방학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 대학교 때 김정태 대표님이 어떻게 글을 잘 쓰는지 관련된 강연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마지막 네, 전다민님. 네, 이미 김정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발견했던 불편하거나 문제점들을 글로 정리해서 공유를 하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아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이제 글로 정리해서 블로그라든가 여기 공유를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주면서 협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면서 불편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그것이 작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공통 분모가 또 생기게 되네요.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해주신 세 분을 통해서 정말 청년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세 분께 네, 큰 박수로 네,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